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2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산 지가 3년이고요. 직업은 자영업자이고 남편이 제 일을 돕고 있어서 겸업을 하는 중과도 다름이 없답니다. 저는 오늘 다름이 아닌 제 여동생에 대한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언니로서 이런 일에 동생을 끌어들인 것이 너무 미안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데요. 이제는 동생도 우프하면서 웃어 넘겨주는 일이기도 하고 재미거리 삼아가며 대나무 숲에 고해보듯 털어놓고자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똑같이 따끔히 행동해서 퇴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아주 신랄하게 적어볼게요. 일단 제 여동생 그리고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것까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은 나는 30대 초반이랍니다. 남의 눈에는 어른스러울 테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영락없이 철없는 애와도 다름이 없어 보이죠. 어릴 적부터 제가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키우다시피 했고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직접 공부까지 가르쳐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자매는 남들이 생각하는 자매의 관계의 수준을 넘어서 부모 자식처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생이 하는 건 뭐든 응원했어요.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과외를 하더니만 돈을 몇백씩 벌어오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부모님께 돈 버는 거에 치중하지 말라고 말리려고 하실 때에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라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라고 권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여동생은 돈 버는 게 재밌다며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한 거죠. 자퇴를 하자마자 가게를 시작했고 그걸로 직장을 다니던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벌어들였습니다. 동생이 일하는 거 보면서 저도 가게 운영하는 거 배웠고 직장 때려치우고서 동생 가게에서 일을 돕다 보니 어느샌가 제 이름 앞으로 된 가게를 가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동생도 자주 와서 일을 거들어줬고 남편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자주 데려왔네요. 그러다 보니 여동생이랑 제 남편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서로 얼굴을 익히며 친하게 지냈고 결혼을 하면서도 제 여동생은 누구보다 저희 커플을 응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 잘 지내며 자주 왕래를 했고 현재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가게 일을 거들고 있는 중이에요. 제 가게지만 여동생 지분도 조금 있어서 동생이 자주 와 가게를 살펴줬고 그 덕에 만날 일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보통 집안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위로는 40을 훌쩍 넘긴 아주버님이 계시고 저희 남편이 이 집안의 늦둥이입니다. 제가 연상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나이 많은 형 아래에서 기죽고 어려워하며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이 많은 여자 옆에서 눈치 보면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내심 어린 여자를 만나길 원하셨던지 몇 번이고 나이 타령을 하셨답니다. 그게 결혼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려하던 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동생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좋게 봐줬기 때문에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해보자는 마음으로 법적 신고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나이 타령이 살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는 제 가게 일에 뛰어들어서일까요? 제가 가게 사장이기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일까요? 시어머니가 그놈의 나이 타령 얘기를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게 일이 바쁘면 방해된다면서 최대한 가게 방문을 자제하곤 하셨는데 아무런 지분도 없고 와봤자 골칫거리만 되는 시어머니가 유독 가게를 자주 찾아오셔서는 혼수를 두려 하셨답니다. 남편이 앞치마라도 메고 있으면 내가 널 이러라고 키웠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멀쩡한 회사를 관둬 이 꼴을 본다고 한바탕 혼수를 두셨고요. 괜히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나가는 저를 붙잡은 채로 너는 나이도 많은데 네 동생 같은 애한테 꼭 일을 시켜야겠냐? 라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하필 남편을 동생 같은 애라고 표현하면서 저의 자존심을 긁으신 거죠. 제 나이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살다가 연하 남편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뱉어지는 어머님의 말씀은 밤새도록 곱씹고 열받아 발차기를 할 만큼
누군가의 기분을 더럽혔죠. 적어도 저에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존재였고요. 그래서 더 악에 받쳐서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이라도 벌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도 악바리처럼 일을 하니까 여동생도 제 걱정이 되는지 제 가게를 자주 찾아와 줬고, 같이 일을 하는 제 남편은 매일같이 여동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서 제 걱정을 하는 얘기를 나누는 걸 자주 목격했지만 아는 척은 안 했어요. 여동생한테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쁨조차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한테는 제가 자격지심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그냥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렇게 나름 결혼 3년차에 권태기 아닌 권태기를 겪어가면서 일상을 좀 더 바쁘게 살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많은 며느리에게 신경을 쓰기만 하는 줄 알았던 저희 시어머니가 제 여동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전부터였죠. 제가 일하는 가게로 밥 먹듯이 찾아오셨는지라 그럴 때마다 제 여동생을 어쩌다 한 번씩 마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한테는 늘 연상녀란 사실을 곱씹으며 무안을 주더니만 제 여동생한테는 그 누구보다 살갑고 친절하신 거예요. 마치 자신의 막내딸을 다루듯이 이미 눈에서는 하트가 막 튀어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사돈처녀라고 부르더니만 언젠가부터는 매일 봐서 내 딸 같다면서 대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그저 제 여동생을 예뻐라 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뻐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가족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지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제 가족들 앞에서까지 무안을 주려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초에는 살갑게 굴어주기만 하던 어머님의 입에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요. 평소처럼 아유 우리 예쁜 수지 왔네 라고 하면서 살가로이 인사만 해주셔도 될 터인데 1년 전부터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예쁜 수지 내 며느리 하면 딱 좋은데 우리 수지한테 어울릴만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소개를 해줘 말어 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주변에 어디 뭐 괜찮은 총각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데요?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인 건지 확인하겠다며 막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긴 누구야 네 아주버님이지 라고요. 순간 속에서 소용돌이가 휘몰아 쳤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곧 있으면 쉰이거든요. 마냥 장가를 못 가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남편에게 소개팅을 해달라 졸라대셔서 여러 번 나갔는데 매번 상대방 여성에게 퇴짜를 받고 그 후로는 쭉 혼자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한테서 연애 쪽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주버님을 제 여동생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한테 고작 2살 차이 나는 남편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식으로 주저주저 거리셨던 분이 무려 10살이 훌쩍 넘는 나이 차이에 제 여동생을 언급하신 거죠. 이게 뭔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한참 어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제 여동생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데 아주버님이랑 여동생 이름이 섞여서 불리는 것이 너무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아주버님은 살짝 사회 울타리 안에서 겉도는 사람인 것처럼 쉽사리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여동생과 아주버님이 같이 있는 상상을 하다가 기분이 너무 더러워져 팔에 소름까지 돋을 지경이었죠. 결혼식장에서 한 번, 그리고 그 후 가게로 찾아오셨던 아주버님을 한 번 뵌 적이 있던 저희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또래 남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결혼도 안 한 자신에게 이혼남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니 기분이 나빴던지 표정 관리를 차마 하지 못했어요. 다만 언니의 시어머니인 걸 아니까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삼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지난 1년간 자주 겪었어요. 여동생이 불편했던지 제 가게로 찾아오는 걸 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주 마주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제 여동생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지난 명절에도 그러셨답니다. 여동생은 시집을 못 가서 명절에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지 않냐면서 괜히 시집을 빨리 보내야 한다는 말로 저를 떠보기도 하셨고요.
여동생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는 걸 가지고 재촉하는 분들이 아니라 설명을 해봐도 듣질 않았어요. 부모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면서 저보다도 제 부모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인 것 마냥 훈수를 두셨답니다. 그러는 사이 그 뒤에서 시부모님과 여태 합가를 해서 사는 중인 아주버님 표정을 봤는데 진짜로 제 여동생한테 관심이라도 있다는 표정으로 웃는 거예요. 와, 저는 정말 그 순간에 몽둥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그걸로 온 가족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을 정도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무도 제 여동생의 입장 따위는 이해해주려 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제 표정이 얼어가는 걸 보고 시어머니 입을 다물게 하겠다며 애를 썼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훈수를 완벽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시댁안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동생한테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젊은 친구라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니 환장하기 딱 좋았죠. 시어머니가 벌써 치매라도 걸린 건가 싶었을 정도로 제 얘기는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답니다. 여동생도 싫은 티를 팍팍 냈지만 오히려 까탈스러운 게 젊은 사람인 티가 난다면서 좋아라니 변태인가 싶기까지 했네요. 하지만 용태도 1년을 버텨오면서 제 여동생을 나름 지키고 살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말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한 채 출근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가게 유리창 너머로 여동생이 울먹이며 들어오지도 못한 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게를 뛰쳐나가 얘 이름을 부르니 여동생은 진짜? 라고 하면서 짜증과 한숨을 섞어가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곧 대성통곡까지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서둘러 동생을 가게 카운터 안에 데려다 앉혔죠. 자초지정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여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이런 말해도 형부랑 이혼 안 할 거지? 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랑 뭔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울기까지 하는 걸 보니 내가 방심한 사이에 또 결혼을 하라 마라 하는 문제로 동생을 건드린 건가 싶어 불끈했어요. 내 동생은 내가 혼내는 건 괜찮지만 남이 혼내는 건 그냥 참고 못 보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눈에선 불이 피어오르고 머리는 쭈뼛거리고 손은 이미 주먹을 쥔 채로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날라차기를 할 자세였습니다. 다소 격해진 상태로 여동생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러자 여동생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털어놓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급하게 만나 할 얘기가 있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언니한테 문제라도 생긴 줄 알고는 내 가게까지 팽개쳐놓고 뛰쳐나갔는데 소개팅이라니. 라고요. 무슨 소개팅이냐고. 누구랑 누구를 소개팅 한다는 거냐며 저도 흥분해 물으니 여동생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나랑 형부 형, 언니 아주버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그제야 엎드려 숨까지 헐떡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다면서요. 내가 정신없이 뛰어갔더니만 앞에서 날 보고 웃고 있더라고. 나보고 뭐가 그리 좋아서 뛰어왔냐고 실실 쪼개는 걸로도 모자라 자리에 앉기도 싫은데 내 손을 잡아 끌더니 자리에 앉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듣자마자 입에서 욕이 줄줄 튀어나왔습니다. 동생한테 거짓말로 꼬드겨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내서 불러낸 걸도 모자라 소개팅을 하기 싫어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돌아가려 하는 제 여동생을 강제로 앉혔다는 것까지 이 모든 건 저를 빡치게 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못해 넘쳤고요. 전 당장 여동생 말을 더 듣지 못한 채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여동생이 부르는데 듣지도 않고 가게를 내버려둔 채 당장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댁까지 찾아갈 일도 없었어요. 가는 길에 별다방이 있는데 거기 창가에 글쎄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안 보이셨고 음료가 하나 있는 걸로 보아 혼자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님은 핸드폰 문자를 보내느라 제가 앞에 서 있는 걸 눈치도 못 챘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어머님 뒤로 가선 문자를 들여다보기까지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어머님의 문자 대여까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아 상대는 아주버님이셨고요. 제 여동생 욕을 하느라 둘이서 아주 신랄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예의가 없는 년이네 어쩌네 하며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년년거리기까지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반자동적으로 시어머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카페 복도로 집어던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제 얼굴을 발견하고 너 언제 왔냐? 라고 물으시는데 애고도 없이 저는 더욱 미친 척 발광을 했죠. 시어머니 앞에 놓여져 있던 커피를 집어선 바닥으로 내팽개치니 커피가 와르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께는 진정시킬 시간조차 들이지 않는 채 소리를 질렀죠. 어따 대고 남의 동생을 능력도 안 되는 그렇다고 자격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소개를 시키려고 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저한테 꼴랑 2살 차이를 가지고 남편이 동생이네 어쩌네 하며 사람을 민망하고 속상하게 만들더니 아주버님이랑 제 여동생 나이 차이는 심각성을 못 느끼시나 봐요. 정말 어머님 눈에 아주버님이 남자구실을 할 수나 있긴 한 것처럼 보이세요? 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했고 바닥에 흥건한 커피는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눈앞에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개쪽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못 견디겠는지 제 팔을 붙잡으며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막 끌고 나가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마치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한테 한 것처럼요. 그리고는 말했죠. 여기 난리난 커피를 싹 다 치우기 전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 여동생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저도 아주버님 말고 어머님께 이렇게라도 복수는 해야겠네요. 똑바로 치우고 정리 싹 다 하고 나가세요. 알았어요? 라고요. 그리고는 직접 저 멀리 대걸레를 들고 오는 직원분께 대걸레를 건네받고는 시어머니께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커피를 닦기 시작하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신경질을 팍팍 내며 별다방을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찍은 시어머니 사진을 여동생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네가 당한 수치심이 반의 반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복수는 했으니 화를 풀라며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자 여동생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 훨 속이 시원하다며 그제야 씁쓸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은 이미 다 잊었으니 괜찮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안 괜찮았습니다. 아직 아주버님이 남았고 맘 같아서는 주먹이라도 한 대 내려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겨우겨우 놀러가면서 일단 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여동생이 가게 앞까지 찾아와 대성통곡을 했다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감히 어떻게 사돈처녀랑 커플이 되어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냐면서 남편에게 쪽이 팔려 못 살겠다고 아주 한탄에 한탄을 거듭했어요. 뭐 그런 도둑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욕해가며 빡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듣다 이대로는 제 여동생 얼굴을 다시 못 보겠구나 싶었던지 자기가 대신 나서서 화를 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말을 다 믿진 않았어요. 워낙 남편이 자기 식구들한테는 말리고 설득하는 거 말고는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가게로 찾아가자 남편은 제 여동생에게 미안하단 사과를 여태 해가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 그제서야 직접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듯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제 남편이 흥분해서는 나이가 10살이 훌쩍 더 많은 아주버님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이 새끼 저 새끼의 상심지를 키고서 욕을 남발하는데 도무지 옆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바람에 가게 운영을 못하겠더라고요. 화끈하게 욕을 날리는 남편을 응원하고자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 손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여동생과 저는 남편의 옆에서 남편이 아주버님께 엿을 날리는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통쾌함을 느꼈죠. 기분이 더러웠다던 여동생은 어느새 남편 옆에서 같이 욕을 날리며 추임새를 넣고 있었고요. 얼굴 표정은 다시 살아나 속이 시원하다며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다신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지도 말고 또 시어머니가 이런 자리를 주선해 너를 욕보인다면 그 자리에서도 탁자라도 뒤집으라며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땐 시어머니고 뭐고 싹 다 영 끊고 저련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제서야 여동생도 저 때문에 제 시어머니랑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우친 건지 마음을 가볍게 가지더라고요. 전처럼 힘들어하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은 채 조금은 더 자기 멋대로 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눈빛부터 달라졌답니다. 욕을 쳐들은 아주버님은 제 남편으로부터 홍군형이 난 후 그제서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잠수를 탔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사과를 하러 시댁에 오라는 동에 말씀을 하셨으나 그 후 제게서 답을 듣지 못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아주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네 어쩌네 하면서 동정심 유발을 하시는데 아휴 정말 듣다 듣기 싫어서 그냥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후론 영영 서로 모른 척 모르던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살고 있고요. 먼저 제 가게로 찾아온다거나 제 여동생에게 연락을 취하면 언제든지 제가 집구석을 뒤집어 엎으러 갈 각오가 되어 있답니다. 주저없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꼴을 다시 보이지 않겠다 여동생에게 약속도 했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다신 사돈처녀를 가지고 소개팅 어쩌고 하지를 않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셨답니다. 이제서야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 다시는 똑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 아주버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결혼은 이제 3년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3살 연상의 남편이랑은 맞벌이를 하며 아직 전셋집 탈출을 못한 상태이고요.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름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착실한 시동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남이녀인 대가족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었고 저희 남편은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서 20살 적부터 쭉 자취를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남매들이 모두 다 여전히 지방에 살고 있는 것에 비해 저희 남편은 혼자 시댁에서 일찌감치 독립을 해 떨어져 나와 사는 자식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유독 막내 아들이라며 제 남편을 더 잘 챙겨주는 것도 있었고요. 어릴 적부터 일찌감치 손을 벗어나 자란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감싸주고 신경 쓰며 사셨답니다. 반찬도 일부러 서울 사는 남편에게만 보내주셨고 지금 남편 나이가 30 중반인데 여전히 어머님은 스스로 쥐어내신 남편 옷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세요. 그 정도로 막내 아들 사랑이 유별난 분이셨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다 보니 저에게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엔 그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 먹으라고 보내주신다는 반찬도 제가 같이 먹으면 그만인 것이었고 남편 입으라고 만들어 보내주시는 옷도 제가 따로 남편에게 옷을 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좋은 것이었죠. 분명 결혼하고서 한 달가량까지만 하더라도 전 이런 느긋한 생각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살아보니까 느긋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더라고요. 저한테 쏟아질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한가득이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님, 제 남편 사랑이 유별나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유별나게 좋아라 해주시는 건 절대 아니셨습니다. 남편 먹으라고 반찬을 보내기는 하셨으나 제가 갑각류 알러지 때문에 잘 먹지 못한다는 게 반찬을 일부러 산더미처럼 쌓아보내주기도 하셨고요. 보란듯이 남편만 먹이겠다는 마음이신 건지 반찬통마다 우리 아들에게 라는 쪽수를 붙이셔서는 남편만 손대라는 듯이 택배를 보내기도 하셨었죠. 옷도 남편 여름 옷만 쏙, 여름 잠옷에 겨울 티셔츠만 쏙 만들어서는 택배로 보내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옷을 망가뜨리지 말고 잘 씻어다가 말리라며 잔소리만을 늘어놓는 어머님이셨습니다. 남편을 잘 챙겨주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인 저한테까지 콩고물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슬슬 아들 사랑만 유별난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집안은 늘 반갑지 않은 시어머니의 반찬들로 쌓여가기 시작했고 다 제때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이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꾸준히 갑각류 반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었죠.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지 않는 게 어딘가 싶었거든요. 그것만큼은 끔찍해서 절대로 못 봐준다 싶었는데요. 세상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지 않는 대신 저희를 어머님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3시간이 걸리는 시댁까지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번이나 말입니다. 분명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이고 집안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계셨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형님이랑 시댁 제사일이나 경조사에 손을 딱 놓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형님 간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집을 왔을 때에는 이미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중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장남 맏며느리 노릇을 해주지 않은 아주버님과 형님을 대신해서 저희 부부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하셨죠. 비록 막내 아들이지만 집안의 제사도 챙기고 며느리 노릇도 팍팍 해가면서 집안의 보탬이 되라고 말입니다. 막내 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음식이나 옷을 가지가지 택배로 보내오셨던 건지 어머님은 슬슬 시댁으로 오라는 말을 부쩍 자주 하기 시작하셨고요. 남편은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매번 제사 때가 되면 남편이 먼저 자진해서 시댁을 가자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소중한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야 했고요. 3시간이 걸리건 형식적인 거고 가끔씩 차가 밀려 4시간이 걸릴 때에도 군말하지 않고서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가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키는 것들을 말끔히 해치워야 했고요. 제사를 다 지내고 밥 먹는 것까지 시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나서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복 이동시간만 6시간 혹은 7시간이 걸리는 그 일정을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거나 시아버지 생신이 있으면 또 축하를 해드려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불러내셨고, 그러면 저희는 저번 주에 제사를 지낸다고 갔던 시댁을 또다시 주말이 되자마자 찾아가야 했답니다. 한 달이 고작 몇 번을 찾아가는 걸로 뭐 그리 스트레스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3시간 거리의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사 일을 지내는 건 분명 고역인 일이었습니다. 내 친정 부모님도 결혼하고 그리 자주 뵙지를 못했는데 제사라는 노동을 하려고 시댁에 한 달마다 찾아가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남들은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잊을만 하면 또다시 한 달이 지나서는 시댁을 가야 할 일이 찾아오니 미쳐버릴 지경이었네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늘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시대. 오늘은 감기에 걸리셨나봐. 드라이브 할 겸 갔다 오자. 라는 말로 저를 꼬드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남편의 합세로 시댁을 자꾸만 방문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고 나면 본격적인 지옥훈련이 시작되었죠. 한두 번은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드시더니만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제사 요리를 하는 것에 손을 딱 놓아버리셨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혼자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모든 일을 떠맡겨버린 이유 때문이었죠. 처음엔 허리가 아프다거나 감기가 걸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이제는 그냥 말없이 저를 부엌에 떠밀어 놓고서는 혼자 깎아먹을 과일들을 챙겨서는 곧장 거실로 가버리곤 하셨답니다. 가서 남편 입에 들어갈 과일을 깎아주며 그저 좋아라 웃고 떠들어대기만 하셨죠. 그러다가 제 표정이 조금이라도 금방 폭발할 듯 화가 나 있으면 그제서야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프다는 소리를 하며 또 안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사라지셨고요. 무슨 짓을 해도 저를 돕겠다고 다시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3시간이 걸리는 짧지 않는 드라이브를 해서 시댁까지 간 걸로도 모자라 바로 제사 음식을 차려내겠다며 부엌 안에서 내내 서 있어야 했죠. 평생을 저희 집안 제사도 제대로 거들어 본 적이 없는 저였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팔자에도 없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내기를 하며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남편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가장 힘없고 불쌍한 약자였기 때문에 저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거든요. 그저 자기 엄마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절 시댁으로 데려오는 남편도 제 눈엔 시어머니만큼 미운 놈이었답니다. 그러니 전 어머님의 입맛대로 어머님이 드시지 못하는 매운 음식이나 반찬들을 골라내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냈고요. 어쩔 땐 어머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만들어 제사 음식에 또 올리는 등 하여간 어머님의 입에서 만들라고 나오는 음식만을 만들어내느라 손이 늘 분주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시어머니가 조상님들 옆에 앉아서 같이 제사 음식을 드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젠가부터 제사상은 시어머니의 입맛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을수록 화가 배로 커지는 심정이었죠. 누구 하나가 나를 건드렸다가는 언제 어떻게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차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만 하다가 제사를 다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3시간은 또 나름의 다른 고통이었답니다. 내 일을 도와주려 하지도 않는 남편을 향한 원망, 그리고 시어머니께 또 당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비참함에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러려고 시집으로 왔나 싶고 내 소중한 주말이 왜 이딴 식으로 망쳐져야 하는 거냐며 남편이랑 한시름 싸움을 하고 나서야 주말이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차오르는 억울함을 푸는 거라고는 집에 와서 제가 먹고 싶었던 불닭볶음면에다가 캡사이신을 왕창 뿌려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달래는 것이었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놈의 제사 시다바리를 해야 하나 그 생각 하나로 매달 달력이 지나갈 때마다 속을 끓이던 저였는데 시어머니가 자진해서 제 분노를 끌어올려 버리셨답니다. 또다시 집으로 제사를 지내라 불러내고 난 후에 말이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집에 있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남편이 시어머니 얘기를 들먹이면서 시댁에 가자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못 가면 이번 달 제사는 아무도 못 지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근처에 살고 있는 딸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왜 3시간이나 걸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가야지만 집안의 제사가 돌아가는가 싶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구석이 다 있나 싶은 마음에 끝까지 버텨보려다가 결국 남편이 이러다가 제대로 토라질 것 같아서 또 못 이긴 척 시댁으로 향했어요. 3시간을 또 차를 달려서 말이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만 어머님은 도착하자마자 썩은 표정을 들이미시며 제대로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자꾸만 하시면서 벌써부터 제사 음식을 차리지 않겠다고 연기를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제사 음식 한두 번 차리는 것도 아닌데 어른이 알아서 할까? 라는 말과 함께 안방으로 슝 하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졸지에 저는 시댁에 와서 또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 맏며느리 마냥 이 집구석에 제사 음식을 차려내야 했죠. 혼자 부엌에 남겨졌는데 기분이 너무 역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괜찮은지 상태를 보다가 저한테도 도와주겠다며 어설프게 손을 걷어붙이고는 부엌으로 들어오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놈이다 보니 그냥 멀뚱거리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남편한테도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저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던 만큼 진짜로 시어머니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듣고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기가 알려주고 보여준 대로 제가 평소처럼 제사 음식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안방 안에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씀하더라고요. 나가 있어라, 나가 있으라고 하면 그냥 나가 있어. 오래 운전하다 와서 피곤할 텐데 그냥 거실 가서 TV 보며 누워 쉬어라. 라고 말이죠. 제가 남편한테 윽박을 지른 게 내심 속으로 열불이 나신 건지 큰 소리를 뻥뻥 내면서 남편한테 좀 쉬라고 친히 말을 거두셨어요. 저도 똑같이 3시간을 차 안에서 달려 도착을 했는데 저한테는 쉬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속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욕이 육성으로 터져 나오려 할 때마다 저는 뭐에 홀린 듯이 제사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거침없이 칼질을 했고 그러다 고추를 발견했죠. 어머님이 매운 음식을 못 드셔서 시댁에는 원래 고추가 하나도 없는데요. 열받은 채로 막 냉동실을 뒤지고 있다가 아주 우연찮게 조그마한 빨간 고추들을 여러 발견했습니다. 보아하니 시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데 아버님 해장용으로 국을 만들다가 남긴 고추인 듯 했어요. 잘라낸 냄새를 맡자마자 올라오는 매운 향에 섬뜩 놀래긴 했지만
그걸 발견하자마자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몇 개 없는 고추를 어떻게든 다 써보겠다며 전에도 넣고 극에다 넣어가며 온 제사 음식에 고추를 나눠 넣었어요. 잘게 잘라서 익으면 매운맛이 사라질까 싶어서 음식 조리를 다 하고 난 후에야 데코용으로 음식 가지가지 사이에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제 눈에는 딱 봐도 고추들이 곳곳에 서려 있어서 매운 냄새나 향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중이었는데요. 남편이나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건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제 마음대로 제사상을 차려냈고요. 제가 혼자서 생고생을 해가며 만든 음식으로 저희 시댁은 그날의 제사를 모두 다 치러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다 차려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안방을 슬그머니 나오셨고요. 그렇게 나와도 제사 음식 옮기는 걸 한 번도 도와주려 하질 않은 채 편안히 제가 해내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시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치르셨죠. 그래봤자 아버님이 주도하는 제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곤 대망의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제에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힘드셨는지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상 앞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전 특별히 고추가 많이 들어간 전과 국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고는 드시라고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자마자 괜히 음식을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전 모양이 좀 삐뚤어졌다느니 국 안에 든 두부 크기가 제각각이라서 보기 별로라느니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며 음식에 핀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숟갈씩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기 시작하셨죠. 전 어머님이 뭔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엿먹으라고 내가 직접 음식 안에 넣어둔 매운 고추들이 한가득인 걸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속에서는 승리의 환호성만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제 마음대로 차렸던 제사 음식들을 먹다 말고 맵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매운 음식인가? 라는 말로 갸우뚱하며 음식을 드시더니만요. 익고 매운 걸 제대로 씹어버린 건지 아니 여기다가 고추를 넣은 거야? 그게 어디서 났길래? 라며 저를 향해 바로 시뻘개진 얼굴로 노려보기 시작하셨어요. 차마 화를 내고는 싶으나 속에서 차오르는 매운맛들이 감당이 되질 않았던 건지 어머님은 매운 걸 어떻게든 가라앉히겠다며 바로 숟가락을 집어 국물을 뜨셨는데요. 국물 속에도 들어있는 화한 매움이 차올라 어머님의 입안을 감당이 안 되도록 만들었죠. 시뻘개진 얼굴로 땀까지 삐죽거리며 흘리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내가 이 나이 먹고 매운 음식 감당되는 줄 아니? 아휴 누가 불 좀 갖다 줘. 나 주고 불 좀 줘. 라면서 흥분한 채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가져다주는 물을 마시면서는 급기야 맵다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어머님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제사상에 누가 고추 올리래? 라고 말이죠. 더 말을 못하셨지만 눈으로는 저를 조깃듯이 노려다 보시는데 저도 홧김에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명쾌상쾌 통쾌하게 말이죠. 제 마음대로 차리라면서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좋아하는 고추 팍팍 넣고 차렸는데 뭐 문제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랬다고 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맵게 만드냐며 목턱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보였지만 끝내 말을 잊지는 못하신 채 기가 막힌다며 한숨만 죽어라 하시더라고요. 물은 벌컥벌컥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지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주량량을 치셨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만 시아버지며 남편이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서는 다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잡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매운데 요리를 한 제 앞에서 뭐라 말은 못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맵다고 먼저 터지고 나서야 하나둘 물을 나눠 마시면서 그제서야 지들 몸에서 나오는 땀을 닦아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찌나 찌질하게 시어머니 눈치에 제 눈치까지 보면서 땀을 닦아내던지
확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집에 있는 고추랑 고추는 싹 다 싸그리 주워 담아서 던져버리고 싶었답니다. 저는 혼자서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한 것이 올라오는 게 평소보다 더 맛있다며 더 즐겁게 제사 음식을 먹었네요. 이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궁시렁대며 결국 밥상에서 먼저 일어나셨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화장실 안에서 코까지 푸는 건지 코 푸는 소리를 내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급기야 새밥을 가지고는 도로 밥상 앞으로 오셨다가 제가 숨겨놓은 고추가 들어있는 전을 한번 잘못 드시고서는 조상님이 놀래서 살아 돌아오시겠다 라고 하면서 놀라서는 부엌으로 달려가셨답니다. 먹던 걸 바로 뱉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차린 제사상을 먹겠다고 밥상으로 다시 되돌아오지를 못하셨어요. 먹던 걸 뱉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리시자마자 입을 싹 헹구고는 말도 없이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셨죠. 보통 같으면 아픈 척을 하면서 일을 안 하겠다고 들어갔을 안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엿을 단단히 드시고 난 후 완전 패배를 인정하고는 입까지 다무신 채로 도망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이번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고요. 먹는 걸로 이러는 게 많이 치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는 있었으나 먼저 치사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구워 삶으로 하셨던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더 컸기에 이번 일은 쌤쌤이 치기로 했답니다. 절대로 고추를 많이 넣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혼자 말끔히 밥을 해치워 먹고서는 시어머니가 드시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챙겨가겠다며 남은 음식들까지 싹 다 들고서는 시댁을 나왔어요. 시댁에는 거실 한복판에 덜 치워진 제사 음식들과 상차림으로 여전히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은 음식들을 마저 다 싸다가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매운 거 먹고 빡친 시어머니 성질을 더 건드리지 말라는 말로 남편까지 회유를 해서는 그냥 불이 났게 시댁을 나와선 집을 돌아왔어요. 남은 주말을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더 잘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시어머니께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음식으로 또 장난치는 꼴 보기 싫으면 앞으로는 음식을 나눠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분담하자고 말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 3시간 걸리는 시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면서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뭔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하기 힘드니 답장은 사절이라는 마지막 문구까지 빨간색 느낌표를 3개나 붙여 보냈고요. 그리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제 문자를 읽고서 곧장 씹으셨답니다. 며느리가 답장까지 사절이라고 하는데 굳이 답을 보낼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호되게 고추 섞인 음식으로 당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문자로 입씨름을 하기 괴롭고 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전 드디어 결혼생활 3년 만에 달마다 3시간이 걸리는 시댁에 가는 그 괴롭던 일정을 청산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더는 개고생을 해가며 시댁에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일도 사라졌네요. 드디어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달을 반가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고된 역경 끝에 통쾌한 복수 한 방으로 맞이하게 된 자유. 앞으로 쭉 누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이자 인생에서 가장 섬뜩한 사건을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 태어나 이런 말을 제가 겪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공포, 스릴러, 호러 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일에 비교하면 세상 어떤 것과 비교를 해도 감히 무섭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글로 표현하니 생생함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었기에 꼭 구독자분들도 저라고 몰입하셔서 상상하며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제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랑 남편은 1살 차이였어요. 저보다 1살 위였던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웃는 모습이 예쁘던 사람이었죠. 그 웃는 모습에 살살 녹아서 제가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다가갔는데 남편이 제게 본인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어요. 본인은 저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라서 오히려 더 끌리고 더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다가갔고 결국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서는 오히려 남편이 제게 더 사랑을 많이 주었고 여느 커플과 다를 거 하나 없이 지냈어요. 저희 커플이 봄에 만났는데 한참 예쁠 때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을 하고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 있어서 툭 찌르기만 해도 설레이는 계절에 만나서 그런지 더욱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봄을 지나 여름에는 둘 다 물개 수준으로 물놀이를 좋아해서 함께 물놀이를 하며 참 재밌게도 놀았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무더운 여름을 보내니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고 단풍이 물든 계절을 보니 그냥 좋았습니다. 퇴근 후 야시장에서 소주 한잔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고 어느 정도 만남이 이어져서 그런지 조금 더 편해진 사이였죠. 봄, 여름, 가을 무탈하게 보내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 추운 겨울이 되니 신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데이트를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기 시작했고 밖에 나오기도 싫어했죠. 딱 봐도 권태기가 왔구나 싶어 너무 속상했고 변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고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 속상했고 결국 헤어짐을 고했죠. 그러자 남편은 방방 뛰며 저를 붙잡았어요. 절대 변심한 게 아니라고,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그저 계절성 우울증처럼 유독 겨울에 본인 기분 자체가 좋지 않은 날이 많다며 고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싶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찾아봤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곁에 남기로 했고 열심히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절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튕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니 오히려 본인이 제게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그 부분은 만족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짧은 해프닝을 보내고 그 후에는 문제없이 잘 만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죠. 저도 남편도 집순이 집돌이 체질이라서 결혼 후에는 오히려 집에만 콕 박혀있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부부였죠. 남편이 평소 습관 중 제가 배워야겠다 싶었던 게 영양제를 다양하게 시간별로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알림까지 설정해두면 먹는 열정을 보였기에 저 역시 그걸 본받아서 다이소에 가서 일주일치 약을 담아 다닐 수 있는 약통을 사서 영양제를 담아 다니며 챙겨 먹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시모가 저희 부부가 맞벌이인 걸 알고 음식 같은 걸 자주 챙겨다 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인데 그걸 아시고는 자기 전에 마시면 잠들기 좋은 차라며 직접 우려다 주시는 차도 있었죠. 그걸 따뜻하게 자기 전에 데워 먹으면 진짜 너무 숙면에 취하게 되었고 덕분에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뭔가 개운하다기보다는 자꾸 몸에 힘이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정신이 조금 해롱해롱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오래 푹 자고 그런가 싶었죠. 시모는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정성을 다해주셨고 그런 마음이 늘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사 일정 때문에 결혼 후 바로 신혼여행도 못 갔고 2달 정도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그 2달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신없는 저를 위해 시모는 몰래 오셔서 집안 살림까지 해주시고 저녁까지 차려두고 가시곤 했죠. 어머님, 오셨으면 같이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아니다. 나는 집이 편해서 너희 편하게 먹고 요리 너 내가 준 차 잘 마시고 있니?
효과는 좀 있어? 네. 그거 마시면 진짜 완전 골아 떨어져요. 그거 뭐 우리신 거예요? 불면증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다 없었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어머님. 좋다는 약재란 약재는 내가 다 구해다 우린 거야. 정말 귀한 거니까 누구 주지도 말고 너만 마셔라. 몸에도 좋은 거니까. 늘 감사해요, 어머님. 일 좀 한가해지면 꼭 좋은 곳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그래, 알겠다. 재승이 좀 바꿔줄래? 나야. 누가 봐도 천사인 시모였죠. 시모 덕분에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하게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도 별탈 없이 잘 지냈죠. 그러던 중 업무 때문에 통화 녹음본을 찾아 듣다가 잘못 눌러서 시모랑 통화한 걸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걸 들었죠. 간혹 저렇게 제 자동 녹음이 되는 걸 제 핸드폰으로 시모랑 통화하다 남편을 바꿔달라고 해서 둘이 통화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둘이 뭐라고 통화하는지 전 몰랐습니다. 관심도 딱히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내용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요리 이상한 김새 안 보이지? 그런 거 없어. 그래, 잘 고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해. 증상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하면 꼭 엄마한테 전화하고, 알겠지? 한동안 조용하긴 한데 언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 응, 나도 알지. 네가 고생이 많다. 그리고 얼른 임신시켜. 그래야 팔목 딱 잡을 수 있으니까. 임신시키고 회사 그만두게 해. 격려단절 딱 시키고 이도저도 못하게 해야 도망도 못 가지. 안 그래? 응, 그럴 생각이야. 누가 봐도 수상한 대화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이걸 남편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뭐냐고 물을까 고민도 했지만 어설프게 물어봤다가는 되려 머리를 써서 솔직하게 말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들의 대화를 더 엿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엿듣기 위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먼저 걸어서 일부러 남편을 바꿔주는 식으로 전화를 했죠. 그러나 그 후 이상한 듯한 대화는 있었어도 딱 이거다 싶은 대화가 없어서 애매한 상태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달이 지났고 예약해둔 신혼여행을 제주로 떠나게 되었죠. 뭔가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게 전 전화 녹음을 들은 후 내내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해서 나쁠 건 하나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고 전 평소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서부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중얼중얼. 뭐라고? 크게 말해봐. 안 들려. 중얼중얼. 여보, 뭐라는 거야? 안 들린다고. 뭐? 미쳤나봐?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르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 조용한 비행기 안에서 홀로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하던 남편은 갑자기 뭐? 라면서 고함을 질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상했고 그 이후로 저 역시 기분이 상해서 말을 걸지 않은 채 제주도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고 렌트카를 탔죠. 차를 타자마자 출발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은 본인의 작은 가방을 뒷자리에 막 뒤집더니 뭘 찾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뭘 찾는데?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 마, 너. 아니, 당신 아까부터 왜 그래? 뭔데 지금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데 자꾸. 야, 거슬리게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알아들어? 주둥이를 확. 뭐라고? 남편의 저런 거친 모습과 말투 표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에 미친 사람처럼 뒤집은 가방 속에서 찾은 건 영양제를 넣어둔 그 약통이었고 그걸 쥐더니 물도 없이 바로 꺼내서 먹는 겁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원래 도착하자마자 맛집을 가기로 했으나 그렇게 고프던 배도 고프지 않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숙소로 바로 가자고 했고 가는 동안 내내
중얼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못 참고 그 약통을 딱 손에 쥐고 말했어요. 당신 지금 이 태도가 뭐야? 소리를 지르질 않나 주둥이를 확? 지금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데? 겨우 이 영양제 하나 때문에 온갖 짜증을 다 낸 거야 지금? 야, 손대지 마. 남편은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달리는 차를 막다른 길에 확 들어가 세워버렸고 저에게 이어 소리를 질렀어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게 둬. 냅둬. 아무것도 하지 마. 건들지 마. 왜 이래 대체? 정말 당신 미쳤니? 미쳐? 미쳐? 그러더니 소름 끼칠 정도로 갑자기 막 웃더니 저를 한번 딱 쳐다보고 출발했습니다. 이때 전 공포심을 느꼈고 대체 이게 뭐지 싶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했던 건 그간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였죠. 많은 생각을 하며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상했던 건 공항에서부터 바뀐 동선까지 내내 저희 차만 졸졸 쫓아오는 렌트카 한 대가 보였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 말았으나 자꾸만 오길래 이상해서 차 번호판까지 제가 봐뒀는데 정말 내내 쫓아오더군요. 그래서 전 머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저 차가 누가 탄 건지는 몰라도 미행을 하는 게 맞나는 확인하고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고 마침 편의점과 카페가 있는 거리가 있길래 급히 차를 세워 전 화장실을 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차는 지나갔어야 하는데 저희 차 바로 뒤에 너무 티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출발하니 또 따라오고 있었죠. 싸웠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으나 저 차도 무서워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뒤에 차 아까부터 계속 쫓아오는데 뭔지 알아? 화장실까지 들렀는데 쫓아오는 건 좀 이상한데? 나 지금 너 때문에 너무 열받고 예민하거든? 그니까 한마디도 하지마. 쫓아오기 누가 쫓아온다고 난리야? 너 망상병 있냐? 아니 정말이라고. 차 번호판까지 외워뒀는데 공항에서부터 내내 쫓아온다니까? 조용히 해. 남편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통 불가였고 내내 소리만 질렀고 중얼거리다 웃고 너무 섬뜩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남편 몰래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약한 숙소 근처에 제가 바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나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뒀습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이럴 사람이 아닌데 대체 뭐지 싶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내리고 제가 멀뚱히 서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목말라 하면서 물을 미친듯이 마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친듯이요. 질질 다 흘리며 캑캑거리며 흡입입 별소리를 다 내며 마시더니 갑자기 멍하니 한 곳만 응시해서 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부르고 뭐라고 해도 대꾸도 없이 한참을 말이죠.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놀랐지?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일이 조금 있었는데 화풀이를 너무 했어. 너무 예민했어. 진짜 미안해. 너무 놀랐지? 정말 미안해. 어쩌지? 내가 당장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 아니다. 같이 나가서 뭘 좀 먹자. 당신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로 무릎 꿇을게. 놀랬지? 야 이재승 나 너무 무서우려고 해. 이게 화풀이고 예민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당신. 왜 그래?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줘 여보. 남편은 갑자기 제가 알던 그 표정과 말투로 돌아오더니 무릎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이 모습에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침착하게 그치만 거리를 두고 우선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멍하니 서 있더니 씩 웃더니 깔깔 웃었어요. 막 미친듯이 웃더니 뭘 얘기해 이년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년아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그냥
제 가방이랑 캐리어를 들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저희 숙소 앞에 귀를 대고 있던 한 여자랑 마주쳤고 절 보더니 막 도망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미행하던 사람 같아서 미친 듯이 뛰어잡았고 그 정체는 놀랍게도 시모였습니다. 시모를 끌고 들어와서 전 울었어요. 이 사람 정신병 있어요? 맞죠?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둘이 통화 내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어? 너 우선 조용히 해. 지금은 아니니까 조용히 있어. 얌전히. 내가 다 설명하마. 뭘 설명해요? 뭘?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소름 끼쳐 죽겠네 정말. 그렇게 시무랑 한바탕 하는 도중에 남편은 홀로 서서 벽을 보고 중얼중얼 거렸고 한참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하며 고함을 치며 제 앞으로 막 다가와서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주저앉았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 길로 예약한 숙소로 도망갔고 다음날 제일 이른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올 걸 예상했는지 그들도 곧이어 집으로 왔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왔고 남편은 제가 아는 모습인 상태로 왔더군요. 여보, 설명할게. 어딜 가려고 해? 제발 이러지 마. 나,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 소름 끼쳐.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설명해 준다니까. 우선 이 차 좀 마시고 친정 좀 해봐. 제가 한참 흥분해서 난리치니 결국 차를 마시며 다 같이 얘기 좀 나누기로 했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일까요? 차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눈 떠보니 침대였고 잠든 저를 가만히 서서 쳐다보는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죠. 진짜 악소리도 못 내고 멍하니 쳐다봤더니 깼네 하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에 전 선뜻감을 느끼다 못해 정말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왜 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고 남편의 방금 그 행동은 뭐고 제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었죠. 당장이고 그 집에서 나올까 생각도 했지만 이유를 알고 싶었고 전 소형 카메라를 잔뜩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았던 게 시모가 절 위해 불면증을 치료해준다던 직접 무렸다던 차를 마시면 정말 숙면이 아니라 뻗는 거라는 걸 알았죠. 전 평소처럼 행동하며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난 척 삐진 척하며 평소처럼 지냈고 다만 차는 마시지 않은 척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 잠든 척하며 생생하게 들리는 소리들을 다 견디고 며칠을 참았고 카메라에 찍힌 사실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작은 방 안쪽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수납 공간이 워낙 많아서 창고지만 비워져 있고 거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그 차를 마시고 침대에 가서 자버리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였고 그 차는 수면제를 잔뜩 넣어 만든 차였죠. 그렇게 거실 바닥에서 잠들어 버린 저를 방치한 채 남편은 저를 보며 실실 웃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안 쓰는 창고에서 시모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그렇게 잠들면 시모가 거기서 기어나와서 밥도 먹고 남편과 일상생활을 하는 저를 방에 눕혀두고 둘이 지내더군요. 그러다 제가 깰 때가 되면 다시 창고에 들어갔고 제가 일을 가면 다시 나와서 집을 누비며 살았던 겁니다. 시모는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면 창고에서 나와 밥도 먹고 남편과 일상생활을 하다 저를 방에 눕혀두고 둘이 지내더군요. 그러다 제가 깰 때가 되면 다시 창고에 들어갔고 제가 일을 가면 다시 나와서 집을 누비며 살았던 겁니다. 시모는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면 창고에서 나와 제 옷장까지 찢어 제 옷을 입고 뭘 먹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혼자 커피를 타먹기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섬뜩했던 건 저랑 남편의 결혼사진을 한참 뚫어지게 보면서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장면도 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치도 못해 섬뜩해서 정말 주저앉아 버렸던 게
대체 언제부터 시모는 저희 집 창고에서 함께 살았던 걸까요? 이 창고가 처음에는 보기 싫고 계절성 타는 물건들을 넣어뒀던 정도로 쓰이긴 했는데 남편이 척척 정리를 하면서 그 창고에 물건을 두면 곰팡이가 생길 것 같다는 이유로 저긴 절대 쓰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습하긴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그러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인 걸까요? 여태껏 저녁만 차려주고 사라지는 천사 같았던 시모는 알고 보니 저녁을 차려놓고 창고방에 숨어야 했기에 급히 집에 간척을 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혼란스러움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과연 이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싶었던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은 정말 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도 없었으니 당장 화내고 소리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막막했어요. 전 이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밝힐 때 집이 아닌 카페로 장소를 택했고 카페에서 영상들을 보여주며 정체를 다 알았다고 했죠. 소름 끼쳐서 말이 안 나오네? 당신들 뭐야? 대체 언제부터 우리 집 창고에서 숨어 사셨어요? 아니 이재승 당신은 뭐야?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대체 나한테 둘이 숨기는 게 뭐니? 이렇게까지 밝혀진 이상 숨길 게 있니? 둔한 년인 줄 알았더니 눈치 빠른 년이네? 그러게 엄마가 빨리 임신시키랬지? 너 같은 것들은 평생 우리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의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쉽네. 뭐라고? 완전 사이코 아니야? 당신 정신병원 가봐. 갔지. 약도 먹는걸? 꽁꽁 숨었는데 걸렸네. 여보, 엄마가 조금 아파. 그치만 난 아니야. 내가 엄마 옆에 두고 보살펴야 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며느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너도 쉬어 그만해. 네가 제일 소름 끼쳐. 너도 네 엄마도 둘 다 똑같이 정신병자야. 난 아니야. 여보, 난 정말 억울해. 억울해? 억울이란 뜻은 알고 쓰는 거니요? 그만 까불어 유리야. 사람들이 우리 왜 피하는 줄 알아? 무서워서. 우린 무서울 게 없거든. 조심해. 나 니네 부모님 집도 다 아는데 어쩌려고 그래? 이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했으나 전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과호흡이 와서 구급차까지 오는 소동이 벌어졌죠. 결국 친정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인 건지 이 대화 내용도 제가 혹시 몰라 녹취를 해둔 상황이라 고소할 때 협박으로 같이 고소를 했어요. 이 온갖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니 그제서야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빙의 쪽과 관련된 것 같은데 죽어도 시모는 아니라고 방방 뛰며 그저 정신 쪽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알아보고 겪은 것들은 보아하니 남편은 빙의가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시모 역시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늘 먹던 영양제는 정신과 약이었지만 순간 진정을 시켜줄 뿐 효과도 없던 거예요. 결국 이 둘은 죗값도 받아야 했지만 정신병 등의 강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 가끔씩 생생한 악몽에 시달려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조금씩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